반갑습니다. 타임 레버리지. 시간을 들여 막대한 수익으로 치환한다. 주말 잘 보내셨죠? 이제 4월달도 정말 머지 않았네요. 오늘 내일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고요. 이번 주 힘차게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천천히 시작해 볼까요? 한 언론의 기사를 보니까 리플의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모습이 보여지면서 Instead Ripple's plan to make money move as fast as information이라고 나오고 있죠. 저는 이런 기사라든지 논문, 이런 문헌 자료 같은 거 보면 찾아내가지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리플에 대해서 펀더멘탈을 확실하게 공부할 수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가져갈 수가 있겠죠. 그대로 제가 의역한 부분을 가지고 왔고요. 이 빨간 줄 친 부분 어떻게 해석이 되어지고 있는지 그대로 보겠습니다. 제목만 봤을 때 그 리플의 기술력으로서 이제 정보가 빠르게 이동하는 것처럼 이 돈, 가치의 이동 또한 굉장히 빠르게 만들 수 있다라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겠죠. 그 부분에 있어서 대형 금융사들, 엔터프라이즈, 그 기업들이 리플사와 함께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라고 나오면서 예시로는 로얄 뱅크 오브 캐나다 그리고 캐나다의 상업은행 또한 R3와 함께 대열에 있으면서 리플사와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죠. 일본의 미쯔비시 파이낸셜 그룹도 나오고 있고요. 사실 미쯔비시뿐만 아니라 미지오, SMBC, SBI 홀딩스까지 일본은 굉장히 직접적으로 리플에 대해서 친화적으로 가져가고 있으면서 SBI 리플 아시아로서 합작회사까지 가지고 있죠. 뿐만 아니라 리플의 초기 투자자인 스페인의 최대 은행 산탄데르의 금권까지 보여지고 있으면서 그들과 함께 새로운 금융, 가치의 이동을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거. 리플사의 더 큰 비전은 다음과 같습니다라고 하면서 이 돈을 위한 세계적인 인터넷 작업, 즉 가치의 인터넷을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이 부분으로서 국제적인 은행 업무를 완전히 송두리째 바꿀 수 있다라는 거. 이 리플 네트워크로서 이 시스템에서 금전적 가치는 아주 매끄럽게 흘러갈 수 있다라는 거. 바로 XRP가 0.00001개씩 소각이 되어지면서 B2B 결제가 완전히 혁신으로 탈바꿈되는 부분을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그 공공 블록체인에 대한 은행 장부라든지 모바일 머니 시스템, 그 결제 플랫폼들이 하나로 연결될 수 있는 interoperability, 상호 운용성을 가져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하나의 리플의 초기 계획은 더 나은 비트코인, 더 나은 P2P 결제를 하기 위해서 직접적으로 그들이 만든 하나의 회사이자 토큰이 바로 리플 XRP라고 말씀을 드렸죠. 리플은 지금 현재 원하고 있어요. 이 리플렛을 통해 비자의 규모, 더 나아가서 전 세계를 아우르는 그 파이프라인이죠. 이 스위프트의 규모의 거래량까지 처리할 수 있는 그 수조 달러에 적용될 수 있는 하나의 생태계를 모색하고 있다라는 거. 우리는 조금 더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겠죠. 비자와 스위프트 한 번 더 퍼즐 맞춰 드립니다. 스위프트의 공식 홈페이지에 가잖아요. 지금 비자랑 스위프트랑 손을 잡으면서 협력을 하면서 B2B 자금 이동의 그 투명성, 상호 운용성, 속도적인 부분, 비용적인 부분, 보안성 등등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과연 이 부분에서 어떤 기술을 통해서 점점 금융의 혁신을 가지고 올까요? 스위프트는 그 부분에 있어서 성공적인 마이그레이션, 즉 블록체인을 탑재한 파일럿 테스트를 계속적으로 실현하고 있죠. 이제 새로운 금융 메시징 표준, 그 ISO 2002 메시징 표준의 시대가 공존한다는 것. 그 안에는 비자가 들어가 있을 뿐만 아니라 리플 네트워크가 탑재되어 있다는 것을 명심한다면 우리는 전혀 흔들릴 필요가 없겠죠. 그 B2B의 자금의 이동이 어떤 블록체인 망 안에서 이루어지는지, 어떤 토큰이 소각이 되면서 유틸리티로 쓰이면서 이루어지는지. 그렇기 때문에 이 비자와 스위프트가 하나의 블록체인 망을 연결하면서 새로운 스위프트 구조를 형성한다. 그 안에는 리플렛이 탑재되어 있다라고요. 사실 우리는 공부를 통해서 또 하나 알고 있죠. 이 페이먼트의 자이언트 세력인 비자가 리플과의 비밀리에 협력하고 있다라는 거. 사실 비자뿐만 아니라 카드권의 양대 산맥으로 꼽히는 그 마스터카드 역시 리플렛을 탑재하면서 점점 통합 솔루션을 구현하고 있죠. 그 부분의 일환으로 이미 리플렛을 탑재하고 있는 리플의 파트너 이 커런시 클라우드 ODL을 활용하면서 국제 송금에 대한 혁신의 망을 일궈나가고 있죠. 이 회사를 비자가 9억 달러의 규모의 거래로 인수를 했다. 즉 다시 말해 리플 네트워크를 탑재한 그 국경 간 결제 회사들을 비자 그리고 마스터카드가 인수하면서 슬슬 모든 결제에 대한 블록체인 생태계가 확장되어지고 있다라는 거 명심해 주셔야 됩니다. 하지만 많은 개미 투자자들은 어때요? 리플 가격 안 오르니까 힘들어, 뭔가 불안해, 지치고 힘들고 스트레스 받고 난리가 나죠. 하지만
하지만 우리는 이 리플사가 어떤 세력들과 함께 가는지에 대해서 반드시 계속적으로 공부하면서 하나의 단순한 코인이자 토큰이 아닌 전 세계를 지배하는 금융의 망 자체를 완전히 바꿔버릴 수밖에 없는 하나의 혁신적인 블록체인이라는 거, 이미 구글 벤처스가 초기에 투자할 뿐만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의 회장 빌 게이츠가 만든 하나의 재단 빌 샘 멜린다 게이츠 플러스 알파로 석유의 황제 록펠러 재단이 직접적으로 자금을 대면서 모잘루프 재단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리플의 초기부터 자금 세팅이 들어왔다라는 부분을 미루어 본다면 세상을 움켜쥐면서 설계하고 있는 세력들이 리플과 함께 간다라는 것을 알 수밖에 없겠죠. 왜 여기에 원투펀치로 불리우는 자그미체 기업 머니그램과 웨스턴 유니온이 들어가 있을까요? 초반에 언급드렸던 미쯔비시라든지 산탄데르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시가총액 넘버원 회사, 왜 삼성의 마크가 여기 떡하니 들어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몇 개월 전에 리플의 고위급 임원 에미 요시카와가 한국에 와서요, 삼성, LG, 현대, SK 우리나라의 대기업 총수들과 미팅을 가졌습니다. 이 부분은 팩트입니다. 과연 그들이 왜 한국에 와서 이런 굴지의 대기업 임원들과 회의를 가지면서 미래의 블록체인 생태계를 논의했는지, 왜 그게 하필 리플사인지 SEC로 눌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리플의 에미 요시카와가 한국에 와서 금융 대기업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을 휘어잡고 있는 메이저 회사들과 미팅을 가졌던 이력이 있는지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전 세계를 아우르는 금권 세력, 거래소 그룹, 회계 법인 등등 왜 모든 생태계에서 리플렛을 탑재하려고 하고 있는지, 새로운 블록체인 인공지능의 세상이 우리의 시대를 완전히 바꾸면서 4차 산업혁명의 시대가 도래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트위터 그림을 봤을 때 속보라고 하면서 리퍼블릭 퍼스트 뱅크, 즉 미국의 금권에서 슬슬 공식적으로 파산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죠. 이제 규제 당국에 의해 압류가 되면서 이제 은행 위기가 2차적으로 시작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촉발하고 있습니다. 그와 일맥상통하게 볼 수 있는 은행 실패가 다시 시작된다라는 기사가 조금씩 뿜어지고 있죠. 이 필라델피아 공화국이 FDIC라고 하는 Federal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이죠. 연방보험공사에 의해 처음으로 압수되었다. 하지만 이 FDIC 역시 그들과 함께 가는 연중과 연결성을 가진 세력의 자금이 들어온 하나의 기득권이라고도 말씀을 드렸죠. 정말 기사에 나오는 것처럼 은행의 실패가 오면서 경기 침체로 꺼질지 지금 현재 많은 미디어를 동원하면서 개미들이 투자하기에 굉장히 어려운 현실을 만들어내고 있네요. 얼마 전에는 마운트 곡스 사태로서 큰 매도 압력이 올 거야. 중동 리스크가 아직까지 안 끝났어. 지금 현재 고금리, 고물가, 고유가 시대야. 이제 은행 실패까지 다시 시작될 수가 있어. 개미들이 이런 미디어를 보면 어느 누가 투자를 할 수 있을까요? 그쵸? 하지만 작년부터 미국 연준에서는 5개 중앙은행과 달러 유동성에 대한 공급을 강화하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시기를 뒤로 미루고 있죠. 현물 경제는 굉장히 어렵지만 언제 터질지 모르는 수도꼭지를 돈을 풀어서 계속 걸어 잠궈대고 있습니다. 원래는 올해 3월 11일에 연준에서 진행하고 있는 이 뱅크텀 펀드 프로그램, 이 BTFP의 만료로서 이제 정말 유동성이 부족해지는 시대가 오겠구나라고 했었지만 계속적으로 그들은 재무부를 통해 연준을 통해 돈을 풀어대면서 돈을 찍어대면서 상업용 부동산 리스크 그리고 금융의 경기 침체 리스크를 뒤로 미루고만 있었죠. 올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여러 가지의 지표들이 좀 있었습니다. 일단 비트코인 ETF는 결론적으로 승인이 됐죠. 그 과정에서 또 많은 연기도 있었고요. 승인이 안 될 것이다라는 그런 찌라시를 뿌려댔지만 결국에는 승인이 났습니다. 이더리움 ETF 또한 이렇게 승인을 시킬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올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예상했던 QE, 바로 양적 완화. 하지만 아직까지 미국은 금리를 내릴 것 같은 스탠스를 보여주지 않고 있죠. 그 다음으로 4월 20일경에 있었던 비트코인의 반감기는 완료가 됐습니다. 하지만 바로 공급에 충격이 왔다라고 해서 가격적인 상승이 나오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금리가 계속적으로 동결되다 보니까 연준의 피봇 시점은 뒤로 밀리고만 있고
이 FASB 뭐라 그랬죠? 바로 Finance Accounting Standard Board라고 해가지고 미국의 재무 회계 그리고 보고에 대한 표준을 제정하는 곳, 그 FASB에서도 이제 슬슬 암호화폐를 다루는 새로운 회계 규칙, 법적 제도화를 도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윗단에 있는 지표들은 어느 정도 실행이 됐고 점진적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이지만 그 연준의 피벗 시점, 양적 완화의 시점은 그들이 일부러 수도꼭지를 걸어 잠궈대면서 현물 경제를 어렵게 만들어대면서 대중들의 투자 심리는 떨치고 있고요. 그들의 기관의 자금이 들어와서 그들이 만들 수 있는 하나의 돈 파티를 준비하고 있다. 제가 이렇게 좀 해석을 드렸었죠. 그 부분에 있어서 작년 한 해를 미루어 보았을 때 약 4천억 달러에 달하는 미실현 손실을 기록한 바 있었죠. 대중에게는 너무나 크게 와닿을 수밖에 없겠지만 그들은 계속적으로 미국 재무부와 연준 그리고 금리를 통해서 20년 만에 국채를 바이백하고 있고요. 유동성을 풀면서 시장의 안정성을 억지로 불어넣으면서 포모의 시장을 만들 것이다 라고 말을 했죠. 왜 그 미국의 부채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지, 정말 이들은 어떤 생각으로 빚을 계속 찍어대면서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뿐만 아니라 SVB 뱅크죠. 바로 실리콘밸리 은행, 더 나아가서 실버게이트의 은행, 그들이 파산하는 부분에 있어서 계속 돈을 찍어대면서 어느 정도 금융 리스크를 뒤로 미루고 있다라는 거. 왜 하필 미국과 일본을 봤을 때 GDP에 대비해서 왜 이렇게 부채를 많이 찍어대고 있을까? 중국만 보더라도 GDP가 17조 달러인데 부채가 14조 달러. 어느 정도는 합리적인 그런 부채를 찍어대고 있지만 일본 한번 볼까요? GDP는 4조 달러밖에 안 되는데 부채는 13조 달러를 보여주고 있죠. 엔화의 가치는 또 바닥을 찍어대고 있습니다. 과연 이들은 이 국가 부채, 이 막대한 돈을 어떻게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을지, 저는 이 솔루션이 XRP와 연관성을 가져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미국과 일본이 XRP 그렇게 공격적으로 가장 많은 국가의 보유고로 가지고 있는지를 병렬적으로 볼 필요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더 나아가 스태그플레이션은 올 수밖에 없어요. 그와 함께 가는 미국 상업용 부동산 위기 리스크가 또 있기 때문에 같이 터질 수밖에 없죠. 그 부분의 일환으로 미국의 전 연준 의장이었던 벤 버냉키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금융위기는 반드시 올 수밖에 없어요. 이미 예정된 시나리오입니다. 하지만 그 시기가 지금은 아닙니다. 그 전에 반드시 알트코인을 수반한 그 버블장을 한번 만들어 될 것이라는 것. 그뿐만 아니라 이를 예견했던 그 벤 버냉키 역시 그의 이력을 봤을 때 미국의 싱크탱크라고 불리우는 그 글렌 허친스 센터 연구원 출신이라는 것을 미루어 보았을 때 그들과 함께 가는 그 세력의 소나기 위에 있는 인물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완벽한 화재 예방이 불가능하듯 이 금융위기는 미리 막지 못합니다. 어느 한순간에 다가오겠죠. 하지만 아직까지는 금리를 동결하는 그 동결 구간에 그들이 끌어올릴 수 있는 포모의 시장을 만들 것이라고 사료가 되어지고요. 이 인간의 약점을 인정하고 버티기 위해서 새로운 금융 시스템을 만들 하나의 명분거리로 금융 침체 위기, 글로벌 시스템 리스크를 만들 것입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블록체인에 탑재되는 ISO 2002 메시징 표준이 공존하는 그 시대가 열리게 되겠죠. 앞서 언급드린 것처럼 일본의 엔화는 이 수년간 최저치로 하락했죠. 지금 바닥을 기고 있는데요. 이 일본은행은 2025년까지 과연 XRP를 채택할 것인가 이 질문에 과거의 그 SBI CEO 기타오 요시타카는 모든 일본은행이 2025년까지 XRP를 사용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왜 일본의 정부가 리플을 그렇게 직접적으로 공격적으로 매집하고 있는지, 왜 그렇게 국가부채를 터무니없이 찍어대고 있는지 여기에 해결책이 숨어져 있다, 비밀이 들어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다음 기사 봤을 때 세계 최대 수탁은행, 그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은행이자 골드만삭스의 출자회사인 그 서클과 함께 가는 BNI 멜론은행이 있죠. 이제 슬슬 암호화폐 생태계 쪽으로 돈을 마이그레이션 하는 부분으로서 전통 금융의 대가라고 불리는 그 BNI 멜론에서 비트코인 ETF를 투자한다? 그 완전히 보수적인 돈들이 암호화폐 생태계로, 디지털 생태계로 전이된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이 BCB 그룹, 영국을 필두로 한 그들이 만든 하나의 세력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디지털 자산 수탁할 수 있는 그 플랫폼에서 리플의 메타코를 선택했다라는 거 플러스 알파로 현재 블랙록과 모건 스탠리가 구현하려고 하는 STO 시장, 모든 증권, 주식을 코인으로 살 수 있는 시장 또한
어떤 생태계와 같이 갈지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그 미국의 대표 증시 시장인 나스닥에서 리플이 메타코를 인수했을 때 Congratulation, 축하한다는 말을 전광판에 크게 새기면서 우리들에게 힌트를 줬었는지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래 나스닥 주식도 블록체인으로 코인으로 살 수밖에 없는 시대가 왔을 때 과연 어떤 블록체인 망에서 살 수 있고 그 기관들이 암호화폐를 수탁하는 서비스를 할 때 어떤 플랫폼을 사용할지 왜 나스닥에서 이런 광고를 했을지를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현재 비트코인의 ETF가 승인된 지 약 3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았죠? 과거에 골드스팟 ETF가 승인된 이후에 몇 개월이 지나서 몇 년이 지나서 굉장히 큰 파급 효과가 왔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점점 더 많은 기관의 채택이 큰 붐을 이룰 수밖에 없다. 비트코인의 반감기가 왔다고 해서 하룻밤 사이에 돈의 이동은 일어나지 않다라는 거. 반드시 그들은 개미들을 떨쳐낼 그런 수작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려운 실물 경제에 사인을 주지만 그들끼리 들어와서 끌어올리는 시기를 만들어 된다라는 거. 역사는 계속적으로 반복이 될 것입니다. 어떤 전문가들은 XRP가 $2에 도달하기 전에 XRP의 구매 기회를 식별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다른 전문가, 베테랑 전문가는 또 이렇게 말하고 있네요. XRP가 $4까지 갈 수 있다. 또 다른 전문가는 13에서 $17까지 폭발할 수 있다. 굉장히 많은 분석가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일단 좀 1,000원 좀 만들고 이야기하면 참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이 볼린저 밴드가 역사적으로 2017년에 표준 편차가 낮게 나왔었는데 그때 약 5만% 이상 한 번에 쏘아 올렸는데 지금 그 역사적인 그 타이트한 볼린저 밴드가 다시 한번 형성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어느 정도의 폭발성이 나올지 감히 예상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 XRP의 큰 강세 반등을 보여줄 수 있는 현재 주목해야 할 여러 가지 총매제 로서 그 고래들이 계속적으로 XRP를 굉장히 집중적으로 모아가고 있다라는 거. 특히 이 XRP 고래뿐만 아니라 최고 투자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코인은 바로 XRP임을 재인증했다라는 것을 미루어 보았을 때 왜 자꾸 고래에 미친 움직임으로써 7,400만 개, 4,000만 개, 2,000만 개, 1억 개 이상의 XRP가 신비로운 지갑, 알 수 없는 지갑, 하드월렛 쪽으로 계속 매집되는 현황이 포착이 되는지 그들은 이제 끌어올릴 준비에 대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흥민진진한 변화에 앞서서 XRP에 대한 폭발에 대비할 시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 전달드리고 싶고요. 리플과 SEC의 벌금 조건 아직까지는 확실하게 합의 스탠스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지만 정말 리플사가 이야기하고 있는 $10,000,000를 초과해서는 안 되는 것을 그 SEC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일지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이죠? 미국 시간으로 4월 29일까지 이 전문가 제출을 기각하려는 리플의 동의에 SEC가 어떤 스탠스를 취하는지 또한 5월 6일까지 이 사라 넷번 판사가 어떤 합의 제안을 하면서 XRP에 대한 규제의 명확성을 가져올지 혹은 조금 더 시간을 끌 수도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 또한 배제해서는 안 됩니다. 어느 정도의 여유 있는 스탠스, 어느 정도의 해탈하는 그런 마음가짐도 필요하겠죠? 이 전투가 끝날 때까지 우리는 계속적으로 가치에 대해 공부하면서 흔들릴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미국의 유명 언론이죠. 이 포브스에서 리플과 카르다노, 비트코인 캐시 등등 그 글로벌 리스트리 채택이 끝난 이런 암호화폐들을 좀비라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좀비는 죽었다고 해서 끝인가요? 다시 살아나죠. 죽지 않는 블록체인이 바로 리플의 리플 네트워크, 초반에 언급드렸던 가치의 이동 B2B 결제, 스위프트와 비자와 함께 BIS와 함께 기관의 채택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호 운용성 확장판 태스크포스를 만들 수밖에 없는 블록체인은 바로 이 친구와 연관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 확신을 가지시길 바라겠고요. 이제 머지않은 시점에 이 XRP의 토큰 그리고 이 기술이 실제로 적용되는 시대가 우리 눈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BIS는 계속적으로 올해를 기점으로 해서 센트럴 뱅크 디지털 커런시 이 CBDC가 구현될 수 있도록 많은 국가 단위의 중앙은행들과 파일럿 테스트를 준비하고 있다라는 거. 뱅크 오브 코리아도 마찬가지고요. 그에 더해서 비자와 마스터카드가 계속적으로 이 결제 미래 송두리째 바꾸기 위해서 블록체인을 채택하고 있다라는 거. 과연 어떤 블록체인이고 미래의 상호 운용성을 가지고 오는 하나의 네트워크망, 그 생태계는 XRP 레저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왜 이 마스터카드가 곧 XRP 지갑에
통합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전문가들의 예상이 촉발되고 있는지, 지금 현재 XRP의 가격은 너무나 하락되어 있기 때문에 대중들의 관심은 점점 떨어지고 있지만 어쩌면 우리에겐 라스트 찬스,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거,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일생일대의 찬스가 될 수 있다라는 것 또한 병렬적으로 말씀드리고 싶네요. 지금 현재는 비트코인이 거의 1억 원에 가깝게 올라주면서 XRP를 굉장히 치근하게 바라보고 있지만 새로운 금융의 망의 생태계가 돌아있을 때는 주객이 전도되면서 XRP가 비트코인을 안쓰럽게 바라보는 이런 시대가 도래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비트코인을 등한시해야 될까요? 절대 아니죠. 아예 경제 패러다임이 바뀌는 부분에 있어서 새로운 금으로서, 새로운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우리는 비트코인 또한 모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더욱더 큰 파급 효과, 리플 이펙트를 가지고 올 친구는 이 친구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모두 월요일 힘차게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금일도 시청해주심에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는 모든 면에서 점점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투합시다.